오늘은 미치오 카쿠의 The Physics of the Future, 그러니까 앞으로 100년 후에 인류들이 어떤 기술을 사용하게 되고 우리 생활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책을 지은 미치오 카쿠 박사는 어, 상당히 이제 방송 활동도 많이 하고 다양한 그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을 만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는 연구들을 소개를 하고도 있고요. 재밌는 거는 이제 그 미초가쿠 박사의 접근이 흥미로운 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공상과학에서 일반적으로 소개되는 내용하고 실제로 그게 구현 가능한 부분들을 잘 구별을 해서 왜 이거는 불가능하고 왜 이거는 가능한지 왜 이건 발생할 건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상당히 좀 설득력과 신빙성이 있는 미래에 대한 예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뭐 100년 후라 그러면 너무 먼 이야기인데 저희가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는 갑자기 100년 후에 뚝 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후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건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우리의 자손들, 우리 후손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삶을 살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미츠오가쿠 교수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이제 원저는 그 불가능에 관한 물리학, 그래서 Physics of the Impossible 해가지고 이 책이 먼저 굉장히 히트가 쳤었어요.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왜 이런 부분이 불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텔레포테이션이라든가 뭐 텔레파시, 그다음에 염력, 그다음에 시간 여행, 그다음에 뭐 웜홀을 이용해서 빛보다 더 빠르게 이제 이동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소설에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왜 이제 소설상의 허구이고 실제로 왜 불가능한 건지를 아주 재밌게 풀어 쓴 책이고요. 또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번에 그 실제로 그렇다면 어떤 기술들이 100년 후에 구현이 되고 실생활에 사용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재밌게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그 유튜브 강의하고 이 책 내용을 참조해서 같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00년 후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처음에 드는 의구심은 당연히 이거죠. 과연 100년 후를 예측하는 일이 가능할까? 기술적으로. 더군다나 이렇게 지금 기술적인 변화가 빠른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처음에 저자가 던지는 거는 이제 줄 베른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의 이야기를 제시합니다. 이 사람 원래 1828년도에 태어나서 1863년도에 뭐 여러 가지 100년 후를 예측하는 공상과학 소설을 썼는데 저희에게 뭐 대표적으로 해저 이말리라든가 80일간의 세계 일주 등 뭐 이런 소설들은 잘 알려져 있죠. 재밌는 거는 이 소설 속에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핵잠수함이라든가 뭐 달 탐사나 달로 여행하는 부분이라든가 거기에 이제 기술적인 디테일들이 지금 100년 후에 우리가 봐도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20세기 팔이라는 소설은 지금 현대 우리 생활상을 아주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리로 덮인 아주 고층 빌딩이라든가 우리가 자동차 같은 이동수단을 이용해서 이제 출퇴근을 하고 컴퓨터 같은 장치를 사용하는 등.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저 막연하게 100년 후를 예측하는 거는 힘든 일이지만 나름대로 어떤 원칙과 원리를 가지고는 충분히 100년 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자기 이제 시간 여행을 해서 1900년대 초로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당시에 우리 선조들은 어떤 생활을 했냐면 대부분이 40살 정도밖에 살지 못했고 평균 수명이 대부분들이 이제 뭐 고생을 하는 농부와 같은 직업들을 가지셨어요. 나름대로 최첨단 기술을 했던 게 텔레그래프 정도였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지금 우리의 생활상을 본다면 깜짝 놀라겠죠.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이 80세, 90세까지 살고 있고 수명이 약 2배 정도 늘어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군이라든가 생활 수준, 생활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휴대폰을 사용하고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가 인터넷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보기에 저희는 이제 뭐 슈퍼 히어로 같은 이제 그런 능력자로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만약에 우리의 후손의 후손 한 2100년도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우리 시대로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보기엔 이 사람 그 우리의 한 2100년도 후손들은 거의 아마 신과 같은 존재일 거다라는 게 저자의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면
생각만으로 원하는 것들을 명령을 내리거나 이동을 하거나 생각만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신과 같은 능력이 있고, 외모가 거의 뭐 변하지 않는 항상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 거의 영원 불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그다음에 아폴로의 그 마차와 같이 거의 순간 이동에 가까운 그런 이제 놀라운 이동수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이제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라든가 뭐 이런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신만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능력들을 2100년도의 사람들 가지고 있을 거다. 자, 그러면 그거가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라는 이제 저 출발점이 뭐냐면 이제 그 무의 법칙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자, 무의 법칙이라는 건 사실 경험적으로 나온 법칙인데 매 18개월마다 컴퓨터의 성능이 2배로 늘어난다는 경험적인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법칙을 쭉 따라가다 보면 앞으로 2020년 정도까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 이렇게 비약적으로 컴퓨터 성능이 발전하다 보면은 뭐냐면 결국은 컴퓨터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칩들의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 이후가 되면 더 이상 이 반도체에 의존한 이제 그런 전자장비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인공지능이 가미된 퀀텀 컴퓨팅이 이제 나온다라는 게 이제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년 10년마다 컴퓨터 기술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뭐 메인프레임 컴퓨터라고 해서 거의 뭐 빌딩 사이즈의 아주 굉장히 큰 컴퓨터였다가, 요게 이제 이제 방 사이즈의 이제 미니 컴퓨터로 좀 줄었었죠. 그랬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퍼스널 컴퓨터까지 1980년대에 등장을 했었고, 이후에 이제 컴퓨터 간의 이제 연결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컴퓨터 용도가 다양해지는 인터넷이 등장했었고, 자, 2000년대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게 등장했는데, 이거는 뭐 별게 아니라 일종의 이제 그 클라우딩 컴퓨팅, 모바일 컴퓨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얘기가 됐었고, 2010년도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이러한 클라우딩 환경이 각종 센서와 맞물리면서 이제 컴퓨터들이 사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oT, 사물 컴퓨팅. 자, 여기까지 이제 진보를 했었고, 2020년 이후가 되면 이제 예측을 하는 거는 결국 사람의 마음과 컴퓨터가 연결이 되는, 컴퓨터와 마인드가 인터페이스 되는 기술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약적으로 컴퓨터와 인터넷,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예측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개인들이 컴퓨터에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고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나올 거다라고 해서 대표적인 예를 이제 저자가 그 인터넷 글라스라는 걸 소개하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구글에서 구글 글라스라는 걸 개발했었죠. 물론 이게 이제 그 당초에 기획했던 것만큼 그렇게 다양한 기능을 아직은 제공하지 못해서 크게 일반 보급은 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기술이 계속 발전되면서 좀 더 저렴하고 좀 더 다양한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이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전망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안경을 쓰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컨택 렌즈를 개발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스마트 컨택 렌즈라 그래서 물론 이제 전체적인 기능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 기능 보면 이제 우리 몸속에 있는 그 혈당을 측정해주는 글루코스 측정을 해줘서 그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그 당뇨병 있으신 분들이 그 손끝으로 체열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매번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렌즈만 이렇게 장착하고 있으면 실시간으로 그 혈당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측정해주는 이제 그런 기술이, 이것도 구글에서 개발이 돼서 실제 상용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컴퓨터 기술에 대한 발전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이제 증강현실 그리고 이제 가상현실이 더 강화가 될 거다. 실제로 보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홀로렌즈라는 거를 개발을 해서 현실 속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눈으로 보여주는 증강된 현실이죠. 이런 것들이 일반 기술적으로는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게임 시장이나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도 이제 가상현실도 굉장히 지금 적용되기 위해서 뭐 다양한 오큘러스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소니 뭐 이런 회사들이 지금 상용화를 굉장히 지금 박차에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컴퓨터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낮아지고 그 관련된 인터넷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가상현실 증강현실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제 그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도 플렉서블하면서도 굉장히 저렴한 형태가 나올 거다라는 게 이제 저의 예측이에요. 결국 이제 컴퓨터 기술이 이렇게 의미하는 거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지금 이제 이 비용이 낮아지면서 벽이라든가 건물들이 일부들이 이제 컴퓨터처럼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이제 이런 사물들이 실시간으로 저희한테는 의사도 되고 비서도 역할도 해주고 뭐 매치메이커 역할을 해주고 이런 이제 다양한 역할들을 해줄 수 있겠다. 아울러서 지금 이제 그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술도 획기적으로 바뀌어서 이거는 뭐 실제 닌텐도에서도 개발한 기술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유리가 없이 실시간으로 그 입체적으로 사물을 구현해주는 이제 그런 기술도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느 위치에서나 다 볼 수는 없고 어떤 스위스팟이 있어서 특정 위치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이런 기술들을 이미 개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컴퓨터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이게 이제 사물화, 지금 한참 얘기하고 있는 IoT, 사물 컴퓨팅으로 넘어가면은 그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뭐 무인 자동차 기술은 이미 지금 상당히 지금 발전하고 있어서 아마 2020년에서 2030년이 되면은 상용화 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중국에서 하는 업체는 목표 지점만 딱 정해놓으면은 무인 드론 기술까지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IoT 기술들이 이제 또 확장이 돼가지고 결국 이제 운송 수단까지도 이렇게 변화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기술들이 더 진보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은 결국은 사람의 마음과 실제 그 컴퓨팅 간의 이제 연결을 의미하는 마인드 컨트롤이 가능한 그런 형태의 컴퓨터로 발전할 거다. 그럼 이제 뭐냐면은 그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생각만으로도 생각을 전달하거나 생각만으로 뭔가 물체를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의 능력을 이제 인간이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황당하게 들릴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연구하고 있는 다양한 과학자들이 이미 있고, 실제로 그 이제 뇌에 문제가 생겨서 온몸을 쓸 수 없는 마비가 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실험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양한 복잡한 기능은 아직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간단하게 컴퓨터 화면상에 이제 커서를 움직이거나 이런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생각만으로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성공된 사례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로봇 기술을 한참 일본에서 많이 개발 중에 있는데, 혼다 같은 경우도 생각만으로도 이제 컴퓨터를 움직일 수,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들을 한참 데모를 하고 있고, 이게 가능하면 결국 아바타와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이 현실화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이제 컴퓨터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생물과학 쪽, 생화학 쪽 이쪽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작은 캡슐 하나 먹으면은 그 안에 그 이제 컴퓨터 칩과 그 카메라가 들어 있어서 우리 몸을 이제 진단해 주는 이제 그런 기술을 얘기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나노 기술이 이제 점차 발전하면서 심지어는 그냥 진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속을 다니면서 암세포를 찾아내고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미리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실제로 진행 중에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글 내에서도 라이프 사이언스 프로젝트로 많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화장실에 가서 소변만 보면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암세포들을 미리 진단을 해서 이것도 이제 실시간으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고, 그런 것들이 사물 컴퓨팅 기술과 연결이 되게 되면 화장실이 이제 컴퓨터가 되는 거죠. 진단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자가 생각하는 거는 향후에 저희가 암을 의미하는 종양을 의미하는 이제 투머라는 단어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더 진보가 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우리의 염기서열 DNA를 분석해주는 기술들이 점차 빨라져서 이제 그 진단을 넘어서서 예방을 하는 차원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MRI 장비 같은 경우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이즈가 뭐 그 휴대폰 사이즈로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지금 뭐 그 스티브 잡스가 원래 췌장암 걸려서 그 본인의 그 유전자 분석을 했잖아요. 그때 비용이 약 10만 불, 1억 원 정도가 들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향후에는 100불 10만 원 이하로 내려갈 거다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여러 업체들이 이제 그 인간의 유전자 분석 쪽으로 해서 벤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2016년 현재 기준으로 약 1000불 정도까지 내려왔고 향후에는 이게 100불 이하로 내려갈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 우리 인체에 필요한 일부분의 장기들을 생명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재생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완벽한 유전자 정보, 그 다음에 생명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 인간의 노화의 문제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자, 노화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엔트로피죠.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몸 안에 무질서도가 증가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유전자 체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화가 생겨서 결국 죽게 되는 건데, 결국은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된 컴퓨팅 기술들,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또 발전하는 생명과학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 몸속에 생기는 문제들을 미리미리 제거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노화를 일으키는 유전자에 대한 정보까지도 파악을 해서 그거를 대체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타임즈에서는 2045년이 되면은 사람 불멸의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특집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 쭉 내용들이 보시면은 엄청나게 발전된 컴퓨터 기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엄청나게 또 발달하는 생명과학 기술, 그래서 인간이 거의 영원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실생활들이 다 사물의 모든 컴퓨터들이 들어가면서 인간이 거의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핵심 뭐냐면 이제 컴퓨팅 기술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 정도가 되면 이제 그 기존의 컴퓨팅 기술을 이제 벗어나서 퀀텀 컴퓨터라는 게 등장할 건데, 이게 뭐냐? 자, 일반적으로 컴퓨터는 0과 1, 두 가지 바이너리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디지털화 시켜서 연산을 하는데, 퀀텀 컴퓨팅은 좀 복잡한 개념이에요. 실제로 0과 1 사이에 다양한 확률이 가능한 것들을 존재하는 거고, 원래 컨셉은 이제 퀀텀이라는 양자 역학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원자를 구성하는 원자 핵,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전자의 이제 그 구조를 이제 퀀텀 형태로 양자 역학으로 해서 확률을 표시하는 건데, 그런 컨셉을 이제 컴퓨팅 기술에도 접목을 시킨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단순하게 0과 1의 조합이 아니라 그 사이에 수많은 조합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연산 능력이 획기적으로 좀 발전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발전된 퀀텀 컴퓨팅 기술을 발전으로 해서 이게 인공지능 기술과 맞물리게 되면은 그 역량이 어마어마해진다는 거죠. 실제로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컴퓨팅 기술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인간의 뇌 처리 방식을 이제 흉내를 내 가지고 병렬 연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신경회로들이 서로 맞물리는 것처럼 병렬 연산 체계를 여러 단계로 나눠서 서로 인과관계로 맞물려 가지고 동시에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퀀텀 컴퓨팅,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획기적인 발전, 그 다음에 그거를 제조한 비용이 낮아지면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컴퓨팅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뭐 그 컴퓨터의 지능 수준이 뭐 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사물에 비유하자면 그 곤충 정도 수준이라고 본다면, 이제 향후에는 곧 G 정도의 지능에 이제 도달하게 될 거고, 약 한 2045년이 되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추측이 되고 있고, 뭐 실제로 2060년이 되면 모든 인간,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더 이상의 수준이 될 거다라는 이제 추측을 하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 간에 이거 뭐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데, 인류의 지능보다 어떤 이제 컴퓨터의 지능이 이제 초월하게 되는 그 시점을 이제 싱귤러리티라고 표현합니다. 특이점이에요. 그래서 이 특이점에 대한 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퀀텀 컴퓨팅 기술의 획기적인 개발, 이게 맞물리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이제 의견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싱귤러리티에 대한 의견도 뭐 다양합니다. 사실은 이제 레이 커즈웰 같은 이런 과학자들은 좀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고요. 이 인류가 과연 이 획기적인 컴퓨팅 기술들과 AI 기술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실제로 그런 인공지능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그런 식으로 진화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또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뭐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 이렇게 또 바라보는 시각이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어쨌든 이제 돌이켜 보면은 2100년도가 되면은 우리 실생활에 모든 것들이 이미 이제 컴퓨터가 내재화가 되어 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과 기분을 바로 이해해주는 이제 그런 기술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으며, 또 원하는 지역이나 위치에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준비가 됐을 거고, 또 사람의 생명이 거의 뭐 영원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들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부의 양극화를 더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오히려 이게 그 싱귤러리티라는 문제, 특이점에 대한 문제를 만들어내서 오히려 인류 생존의 문제에 더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2100년도까지 갔을 때 인류 문명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인류 존재를 파괴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던지는 화두 중에 하나는, 과연 인류가 그 신과 같은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또 그런 지혜를 잘 발휘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화두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쭉 보면서 느꼈던 점은 향후 앞으로 이제 어떤 세상이 올 건지에 대해서 좀 상당히 통찰을 제공하는 좋은 책이었던 것 같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뭐 인류 문명에 이제 수많은 도전들이 이제 다가올 텐데,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후세들에게 어떻게 잘 전달해야 되는지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